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승사자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폭격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B-29 폭격기죠. 이 폭격기는 도쿄 대공습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폭격기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근데 이 B-29 폭격기가 6.25 전쟁에서도 크게 활약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B-29 폭격기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16일 낙동강 전선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이 교착 상태였는데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29 폭격기들이 낙동강 서쪽 직사각형 구역에 집중 폭격을 가한 것이죠. 이때 투하한 폭탄은 무려 960톤으로 북한군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북측 지휘부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B-29 폭격기들은 북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실제 미군이 6.25 전쟁 동안 퍼부은 폭탄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유럽 전선에 투하한 폭탄보다 많았습니다. B-29 폭격기는 이처럼 2차 대전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B-29 폭격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패권 경쟁으로 서로를 가상적국 1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미일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미군 내에서는 다가올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미국령이던 괌이나 필리핀에서는 기존 미국 폭격기들로는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군은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초장거리 전략 폭격기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치만 제작이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에 독일의 공군력 증강에 자극받은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제작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당시 미군이 원한 폭격기는 시속 400km 이상의 속도로 9톤 이상의 폭탄을 싣고 약 4,300km 떨어진 목표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였습니다. 이 개발에 더글라스 3사가 응모했으나 곧 포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잉이 폭격기 개발 사업을 맡아 미군과 계약하게 되었죠. 미군은 보잉이 제시한 설계도와 실제 테스트기를 보고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보잉에 무려 750기의 폭격기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초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바로 B-29 폭격기입니다. B-29는 1944년에 개발을 마치자마자 실전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렇게 서둘러서 실전에 투입한 이유는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B-29 제작 계획에 무려 30억 달러나 투입했으니 어떻게든 실전에 최대한 빨리 투입하고 일본 본토 폭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했죠.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미국의 B-29를 서둘러 실전에 투입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였죠. 실제로 진주만 공습이 터진 후 미군 수뇌부에서 B-29 설계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띄어라라는 긴급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전략가들은 어디에서 B-29를 출격할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여러 후보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마리아나 제도를 비롯해 인도, 필리핀, 만주, 대만, 시베리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마리아나 제도가 제일 효율적이란 판단을 내리고 B-29 폭격기들을 괌, 사이판, 티니안 등의 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죠. 미군은 1944년 1년의 전투들을 통해 괌, 사이판, 티니안 등의 섬을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섬들은 B-29를 출격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죠. 일본 본토와 가깝다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군의 비행장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 비행장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 옆에 빽빽한 밀림까지 깔끔하게 밀어버렸죠. 덕분에 불과 몇 달이 지나 B-29가 출격할 수 있는 거대한 비행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당시 티니안섬 북부 비행장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었죠. 여기에다 미 해군의 해상보급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서 수송선들이 B-29 운용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자들을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와 가까우니 연료는 아끼고 폭탄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죠. 이렇게 B-29는 출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출격한 B-29 폭격기들의 초기 성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유럽 전선처럼 정밀 조준 폭격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일본 하늘에 제트기류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기류로 인해 폭격 성공률이 매우 떨어져 일본 본토 국민들은 폭격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것을 멀뚱히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당시 제21 폭격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커티스 르메이가 작전을 수정하는데요. 이 작전은 조준 폭격을 벌이고 소위탄으로 융단 폭격을 하여 도쿄 전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그 유명한 도쿄 대공습 작전이죠. 이때 무려 336대의 B-29 폭격기가 일본 하늘에서 X자를 그리며 도쿄에 소위탄을 뿌려댔고 작전대로 도쿄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공습은 일본 군부의 일방적인 선전만 듣고 믿던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후 일본 국민들 사이엔 일본 군부의 통제에 반발하는 심리가 은연중에 확대되어 갔습니다. B-29의 폭격은 일본의 생산 능력을 박살내는 것은 물론 일본 국민들의 전의를 꺾어버리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B-29가 이런 활약을 펼칠 때 일본군은 왜 폭격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들도 B-29 폭격기들을 격추시키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당시 일본군에게 그럴 능력과 여력이 없었을 뿐이죠. 먼저 조기 경보 능력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일전에 미 해군과의 전투에서 일본 해군은 괴멸하다시피 했고 미군이 일본 근처의 섬을 하나둘씩 점령하면서 일본은 조기 경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기본 장비인 레이더의 성능은 참전국 중 최악이라 할 정도로 기술력이 낮았습니다. 때문에 일본군을 포함해 도쿄 주민들 대부분이 대피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죠. 두 번째 이유로 요격기의 능력이 한참 부족했습니다. B-29는 당시 고도 약 1만 미터에서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이 높이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치를 요격기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의 대표 전투기 제로센 또한 올라가기엔 엔진 성능이 모자랐고 혹 올라가더라도 연료가 떨어지니 격추를 시도하다 혼자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B-29를 요격한 경우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일본 항공기에 의해 격추된 B-29는 총 74대로 일본의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 보여준 방공 능력에 비하면 참담한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파일럿 부족 현상인데요. 전쟁 후반 일본은 안 그래도 부족한 엘리트 파일럿들을 카미카제 했으면서 파일럿 인재를 소모했습니다. 결국 숙련된 조종사도 신참 조종사도 한참 모자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러한 이유들 덕분에 B-29는 일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폭탄을 마구마구 쏟아부었습니다. B-29는 도쿄 대공습 외에도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작전명은 스타베이션, 즉 기아란 뜻의 작전이었죠. 당시 일본의 물자 이동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상수송을 마비시키고 일본을 굶겨 죽이자는 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해상수송이 마비되자 비행기를 띄워 물자를 수송하고자 했는데요. 여기서 B-29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규슈 비행장을 비롯해 여러 비행장에 전술 폭격을 퍼부어 일본 항공기가 제대로 뜰 여력조차 주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B-29는 이 작전으로 불멸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작전입니다. 먼저 1945년 8월 6일 에놀라 게이라는 B-29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6일 복스카라는 이름의 B-29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펜맨을 투하했죠. 결국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고 B-29는 오늘날 태평양 전쟁하면 떠오르는 미군의 대표적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이후 B-29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 즉 6.25 전쟁에 투입되어 전쟁 초기에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951년에 공산군이 제트전투기인 MiG를 투입하면서 28대의 B-29가 격추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결국 미군은 주간 폭격을 중단하고 모든 폭격 작전을 야간 폭격으로 전환시켜 B-29를 추격했습니다. 6.25 전쟁 중반 이후 시점의 B-29 폭격기들을 보면 동체의 하부가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야간 폭격을 위한 위장 도색이죠. 이처럼 B-29 폭격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이후 수많은 B-29 폭격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0대 가까이 생산되었던 이 폭격기들은 시간이 흘러 대부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사실 B-29 같은 거대한 네발 엔진 폭격기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2020년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남아있는 B-29 기체는 총 26기였습니다. 이 중 미국 내에 전시되어 있는 기체가 24기,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에 전시된 것은 단 2기뿐이죠. 근데 이 2기 중 1기가 바로 한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체는 1972년에 미공군이 기증한 것으로서 현재 경남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이 기체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B-29 본체 말고도 엔진 프로펠러 킷 1개가 따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들어보고 무게를 체험할 수도 있었죠. 이후 전쟁기념관이 용산에 따로 개관하면서 인수협상이 틀어지는 바람에 경남 사천시의 항공우주박물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참고로 남은 한 기는 영국의 덕스포드에 있는 제국전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B-29 폭격기는 비록 현역으로 날지 못하는 기체가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군은 이후 B-29를 개량한 폭격기들을 개발해 군사력을 한층 더 증강시킬 수 있었고 현재도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죠. 덕분에 약 8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B-29는 미국을 대표하는 폭격기로 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을 대표하는 비행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로센입니다. B-29와는 다르게 폭격기가 아닌 전투기지만 태평양 전쟁하면 떠오르는 일본의 대표 전투기라 할 수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제로센의 그 유명한 카미카제에 쓰인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쓰비시 A6M 제로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